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의 약진 속에 양강 체제를 구축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예비 경선 기간에 돌입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를 비롯해 검찰 재소환을 이틀 앞둔 이재명 대표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방송은 본회의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대형 참사에도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여러 차례 발의돼도 기간 경과로 폐지되거나 부결됐었는데 이번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소홀, 공직자의 성실 의무 위반, 참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기 전 법사위 회부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법적 요건이 미비해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어진 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당초 두 번째 안건이었던 탄핵안을 대정부 질문보다 먼저 처리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해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탄핵안 처리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관 중앙홀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면서 국회가 탄핵안 통과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고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며 정부를 상대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경기가 더욱 악화된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은 민주노총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노조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정교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조합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노총은 좋아 죽겠지만은 외자 유치는커녕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그 쟁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 이 법 개정론은 일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17조 원이 넘게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 혈세로 충당된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지급돼 비영리 민간단체의 쌈짓돈으로 운영됐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했던 서울시에서는 10조 4천억 원, 이재명 전 지사가 재직했던 경기도는 13조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원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듭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언론이 민주당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검사 정보공개법을 놓고도 민주당과 한 장관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고 가짜뉴스와 공영방송 편파 왜곡 보도 사안으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천하람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연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대표는 4명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후보 가운데 남은 2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관심입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천 후보는 2사람 모두에게 비판적인데 친윤 비윤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저희 당의 전당대회를 뭐랄까 좀 수준 떨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 구태냐 혁신이냐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혁신 경쟁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천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하는 2 후보는 모두 자신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를 얻어낸 김 후보는 오세훈, 홍준표 측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안 후보는 나 전 의원의 김 후보 지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안 후보는 나 전 의원의 김 후보 지지 표명에 비윤계인 천 후보의 상승세가 당장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심을 잡기 위한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전국을 영호남을 묶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소식은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영남과 호남을 동서로 교차하는 권역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자는 의견입니다. 전국을 전북과 대구, 경북,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 등을 묶는 5개 권역과 제주로 나누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1대2 비율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거대 정당이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론의 이 표지를 보시면 권역을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횡단형으로. 참석자들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이나 영남 등에서 상대당의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비례대표 나오신 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른바 호남에서 국민의힘 사람도 사람이네, 경북에서 민주당 사람도 뿌리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앞으로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는데 현재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搖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 연령, 성별 등 일정 기준에 맞는 비례대표 의원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300명의 국민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아니면 돌멩이 던져서 맞는 사람 300명을 찾아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하면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농담 아니죠. 일부 참석자들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선거권자가 비수도권 선거권자의 2분의 1표를 갖게 되는 것은 헌재가 판결한 등가성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앞서 공정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민간자문위와 회동한 결과 공정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조개혁을 선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었던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제출이 2월 말로 연기되면서 특위의 개혁안 초안 제출 시기도 4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바른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포털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윤두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서강대 이상근 교수는 온라인 포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고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포털별 등급제를 실시해 언론사와 뉴스 제공 개수를 제한하고 포털 내 법정기구를 만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기업을 넘어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에 왔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과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포털이 거짓 정보 생산과 유통의 진원지라는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약과 화장품 분야 등에서 이뤄지는 동물 실험을 사람의 장기를 배양한 장기칩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브라미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정책국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한 동물대체 시험법 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국장은 동물 실험 중심의 국내 산업 특성상 장기칩 등 대체 시험에 투자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윤리적인 실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불교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의 평안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계가 코로나, 이태원 참사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과 자타부리 정신으로 화합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 개헌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위원회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불교계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헌정사상 첫 이제 장관 탄핵 소추 가결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이 이 장관 말고도 과거에 3차례 더 있었는데요. 지난 2015년 이 정종섭 행안부 장관과 2019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 소추안은 이 본회의 보고 후 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국회법에 따라 폐기가 됐고요. 지난 2020년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 표결 결과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이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오늘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 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이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나고 이 법사위에 탄핵 소추안 회부를 시도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 탄핵 소추안 처리로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됐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가 이뤄지게 되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이 장관의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직무정지는 바로 이제 지금도 이제 유효한 상태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탄핵소추안 가결 처리는 사실 좀 예상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관의 탄핵 소추안 처리 요건, 이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만 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야3당 의원 수가 173명입니다. 여당 동참 없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민주당 이 당내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이탈표 차단을 위한 표단속에 나섰는데요. 어제 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불참할 경우엔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 무기명 투표 결과를 보면 179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민주당의 이탈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 걱정했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먼저 이제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실효성 여부입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을 하고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이 법사위원장, 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죠. 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이 김 의원이 현재에서 이 장관의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이 야당 주도 탄핵에 협조적일 리 없다는 거고요. 또 만약에 탄핵이 안 될 경우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관의 탄핵 소추는 이 정권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 또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 그러니까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네. 굉장히 좀 역설적인 상황이 좀 네, 됐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상민 그 장관의 탄핵 요건이 이게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과거 이제 2004년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사유를 들었는데요. 네.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 청구는 사소한 법률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고 또 정치적 무능력이나 이 정책 결정상의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이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판례도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이 중대한 법률 위반도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탄핵안 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과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죠? 네, 이 장관 이제 탄핵 소추안 의결 후에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이번엔 그 국민의힘 그 당권 경쟁 소식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어제 그 김기현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그런 이제 그 또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현 후보 이제
삼고 초려 끝에 이 나심을 얻었습니다. 네. 김 의원이 나 전 의원 집도 방문을 하고 또 강릉 가족 여행에도 찾아가고 어제는 이 서울 한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나 전 의원 어제 오찬 회동 후 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이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김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죠. 이 나 전 의원의 표심이 이 안 후보에게 쏠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나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 쪽으로 한 발 다가간 것이 이 앞으로 이제 김기현, 이 안철수, 이 양강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가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온 이제 리얼미터 이제 그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오랜만에 이제 역전을 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바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게 여기에 이제 그 또 영향을 미쳤다는 미친 게 아니냐 분석도,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안 후보의 중도 사퇴설 이것도 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중도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과의 갈등 그리고 친윤계의 공격 또 김기현 후보의 손을 잡은 나 전 의원 여기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의 이 당대표 출마로 이 비윤 표심 이탈 우려 등까지 감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후보와 지지율 이 선두 자리를 놓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2월 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천하람의 돌풍입니다. 비윤계 대표 주자이자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후보 오늘 공개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김기현 후보의 재역전 상황도 눈에 띄었는데요. 천하람이라고 하는 신인이 지금 4선 의원을 지내고 대통령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후보랑 이렇게 빠르게 동률이 나온다. 소수점 뒷자리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줄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그 뭐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가 높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비 경선 기간에 돌입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심상치 않은 이준석계 기세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후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간신배와 윤핵관을 몰아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빡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깊은 빡침을 느끼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선거가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양강구도의 두 후보 김기현, 안철수 의원을 향해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쓴소리를 던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당대표가 되고 싶은지 좀 그렇다. 내일 골로 갈 때 가더라도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돼. 들어왔으면 이제 안착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용이죠, 가용.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니까 초딩이라는 거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강구도에 더해 점차 치고 올라오는 이준석계 돌풍 조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땡큐 한동훈입니다.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시점이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이른바 특별한 악연으로도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오히려 땡큐를 외친 김의겸 의원. 바로 한 장관의 이 발언을 받아친 건데요.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더 탐사는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김의겸 의원이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사건. 결국 해당 제보자와 전 연인 첼리스트와의 거짓말로 비롯된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지만 김의겸 의원은 여전히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 그 첼리스트가 경찰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로 믿으시는 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저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거짓에 대한 유감 표명은 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공식 판결은 지켜보자는 입장인 건데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까지 대통령실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한 김의겸 의원. 현재 맞고발로 대응에 나선 상황인 만큼 이딴 송사에 얽힌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회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첫 번째 화두는 가장 오늘 그 핫했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소식부터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탄핵이 될 만큼 법적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걸 밝혀낼 수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국회 이제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역할인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이제 여당의 이제 김도읍 이제 위원장이고, 이제 소추위원,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 그리고 이제 국힘이기 때문에 과연 그 법사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읍 의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국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런 죄가 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때로는 아마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 나는 못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래요. 책무인데 글쎄 마음에 안 드는 게 내심으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검사 역할을 한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목해야 될 대목은 두 개다. 첫째는 과연 우리 헌법의 규정을 잘 봐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이제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게 헌법 65조 조항이에요. 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느냐가 법률적 시각에서 보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적어도 6명 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 보인다. 하나. 두 번째는 그 탄핵 결정의 시점이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8개월 이상, 8달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만일에 이렇게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이 빨리 서류를 송달한다 하더라도 8개월이라 하면 지금 올해 10월 달, 겨울 될 테고 지금 봐서는 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분이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그래요. 그러면 다 채워넣으려면 9명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인사청문회 거치면 5월, 6월 달 될 텐데 그 9명이 다시 재판해가지고 판결될 때까지는 잘못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법률상으로 8개월 안에 결정을 물론 내려야 이제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그 6개월인가 아마 그렇게 180일 안에 돼 있을 때는 186개월이요? 한 번 잘 안 지키더라고요.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7명이 남은 7명이 2명이 자 임기가 만료됐다. 남은 7명이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바쁜 일정이 생기는 위험 때문에 9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가정한다면 꽤 오래 걸릴 거다. 알겠습니다.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이제 법률적으로 제일 큰 쟁점일 거고 금방 말씀하신 헌재의 구성 두 분이 물러나니까요. 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제일 어려운 난점은 지금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김도우 위원장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있었죠. 근데 네. 이때는 다 당이 말하자면 엇갈렸거나 당이 엇갈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검사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가 어떻게 보면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지금 최초의 경우고 김도우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나는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생각이나 양심을 어긋나게 유죄입니다라고 검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김도우 위원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불출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것도 지금 예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논의를 아마 할 텐데요. 이것도 지금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안 나가는 걸 다른 위원이 가령 야당 간사가 나가서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때문에. 또 이제 여당에서 아니 이게 말하자면 말이 되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넘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보다도 사실은 이 검사 역할을 할 사람이 부재한 상황 내지는 김도우 위원장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 뭐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검사 역할을 맡을 사람이 오히려 이제 변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죠.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정말로 예외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검사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죄를 입증하라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무죄를 주장할 분이 검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동이 걸렸고 앞으로 이제 요 판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김기현 의원이 연대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연대로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나경원 이제 전 의원의 표정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나 전 의원이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응했던 것인지, 지금 현재 또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이번 연대가 판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같이 좀 종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두 사람이 만났다, 김기현, 나경원 만났다는 대목보다도 표정에 주목했고 사진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굳은 듯한 표정에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에 나경원 전 의원이 주목했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처지가 좀 그렇게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전당대회 판에 당권투쟁 판에 가장 앞서 있다가 여론조사에 좋았다가 거의 반강제로 퇴장당하네, 강퇴당한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이 만나자고 하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안 만나기는 뭐 하고 끝까지 안 도와줄 거냐라는 그런 소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당권투쟁 국민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마당에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결국은 좀 어정쩡한 형태가 아니었는가. 자, 만나기는 만난다. 하지만 완벽하게 100% 연대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안철수 의원 쪽으로 넘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는 기회를 주고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는 내가 이타저타 가타부타 말하지 않겠다. 이 정도에서 정리한 거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지한다는 이제 워딩은 구사하지 않았는데 이번 뭐 역할은 또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취재를 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 식당에서 나와서 회견을 하는 동안 실 같은 미소라도 지어준 것을 한 카트라도 1초라도 있으면 쓰고 싶어가지고 계속 몇 번을 리플레이해서 봤다고 그래요. 근데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라는 김이라는 얘기라도 좀 한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찾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나경원 의원은 사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단 린치를 받은 뒤에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료 중인데 그 가료 중인 환자를 막 팔다리 끌고 와가지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웃을 수가 있겠어요. 중환자가 지금 온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뭐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저게 환자지. 저 사람이 지금 아이고 뭐 저를 때린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도 이제 강릉까지 갔다가 네, 이제 또 오갈 온 데가 지금 없는 골목길, 막다른 골목길에서 지금 끌려 나왔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도 똑같은 식으로 집단 린치를 받아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을 가는 걸 거부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색깔론까지 막 윤핵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쪽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안 나오면은 맞네, 반윤의 수계 맞네.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 갈 수도 없고 지금 길은 외길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왔는데 결국은 이게 또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속성이나 본질하고 또 맞아요. 나경원 의원은 항상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같은 그런 총선 그리고 윤 정부의 성공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명분으로 내세우고 나온 거죠. 안쓰럽죠. 네. 정말 안쓰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요. 같은 날에 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그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의원 앞서면서 그 우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여론조사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걸 노린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네. 의원은 뚝 떨어지고 김기현 의원은 쑥 올라가고 지금 딱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집단 린치해서 중환자실로 다 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냐. 김기현 의원의 무능, 비호감, 역량 부족입니다. 이 정도로 세계 방방곡곡이 다 알도록 윤심은 김기현한테 있다는 게 알려졌으면 지금쯤 여론조사하면 모든 여론조사가 55 내지 60이나 70까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때려 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제 눈에는 글쎄 저는 좀 다르게 이제 이게 현실로 보면 대통령실과 이른바 관련자들이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 게 적어도 우리 당 국힘의 강한 지지자층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 도덕적이거나 당위적 판단 내지는 명분론을 떠나서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윤핵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안철수 의원을 안 믿는구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확연하게 계속 각인되고 있다면 계속 여러 차례. 네. 이 대목에서 당원들 입장에서나 강한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너무 어그러지면 곤란한 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이 안철수 의원 측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걸 커버해내면은 방어를 해내면 되는데 그런 방어력은 안 보이고 약하게 보인다. 따라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정직한 것 아니냐, 정치 현실적으로 그래 보이는 거고, 이 대목은 그런 말씀드리지만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정치 현실의 문제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기현 후보가 이제 45.3% 이 지지율까지 일단은 좀 올라간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이제 오늘 내일 실시가 되고 이제 모레 4명이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는 이제 후보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수가 이제 크게 등장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이제 3위를 기록하는 이제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김기현, 천하람, 소수점까지 이제 동률인 그런 여론조사도 났습니다. 천하람 후보의 이제 초반 돌풍 이제 상황인데, 앞으로 이 돌풍이 더 커질 것인지,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천하람 돌풍이라고, 아직은 돌풍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뭔가 있다. 이 뭔가는 뭐냐? 이준석이다. 우리 쉽게 하면 네. 뒤에 다 배후라고 합시다. 배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자, 대표 후보로 천하람, 최고위원 후보로 김용태 허나 의원, 김용태 전 최고,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회 이기인, 이 4명이 이준석 파가 스크럼을 짜고 등장했다. 이준석 대표의 노림수는 뭘까? 당내에서 적어도 자기가 대표되고 언저리에 입당했다는 수도권의 젊은 층을 추동시켜서 뭔가 지분 내지는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명을 자른다죠. 내일 서울심사에서 탈락하고 6명 중에도 2명이 탈락되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천하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나다 순으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 된 것 아니냐. 적어도 몇 퍼센트를 천하람 후보가 가져갈지 1차에서 말이죠. 다음에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 이 결선 투표 못 갈 것 같고,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5% 가져가면은 큰 느낌적으로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대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3위 정도에서 그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결선 투표는 못 갈 것 같다. 네. 제가 감히 뭐 예상하기는 뭐한데, 이거 뭐 솔직하게 뭐 둘이 뭉실할 건 아니잖아요. 제 느낌으로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신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가 돼요. 예선에서는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얼마를 얻느냐, 특히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론까지 나오고 막 두드려 패기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를 밀었던 사람들이 이쪽 천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돌풍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지금 분명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성적과 상관없이 지금 이 정도 성적만 가지고도 이준석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은 내외에 과시할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이준석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국힘당의 판도를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벌써 서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당한 영향을 앞으로도 두고두고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천하람 변수가 또 하나가 안철수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안철수 후보의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양날의 칼처럼 보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게 갈 상당한 지지율이 천하람 쪽으로 빠지는 측면은 분명히 안철수 의원에게 부정적인 것인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지금 주류들이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 것을 천하람 후보가 나서서 방어를 해주는 측면은 또한 이 안철수 후보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둘 관계가 오히려 좀은 천하람 안철수 관계도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해서 뭐 한쪽이 한쪽을 밀어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 이 길한 관계가 당원들이 볼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마지막에 그 대목도 굉장히 유심히 볼 대목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금방 신 의원 얘기하는 그 측면이 정말 흥미로워요. 저희들도 옆에서 보기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안천 관계, 안천 관계, 이거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안천이 또 안이를 연상시키게도 되는데요. 하여튼 뭐 재미있는 전당대회가 되긴 됐는데요. 투표로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천하람의 등장, 젊은 여론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등장이 적어도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
게임 끝나는 모양이야. 우리 막 빠져도 되겠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차피 결과는 뻔해 보인다 했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관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투표가 이제 박빙 상황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투표율이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변수가 되는 거예요.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과 관련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초 소환 때 기억하시나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출석을 했던 그 장면. 자 이번에는 동행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휘자는 물론이고요, 뭐 의원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실상 그 배웅 금지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혼자 출석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피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지금 소환을 지금 2번 했고 네. 앞으로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또 수원지검 또 가야 됩니다. 여러 번 가야 되는데 지금 성남지청 갔죠. 중앙지검 갔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는데 이게 숫자 놀이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습니다. 몇 명이 나왔냐를 가지고 언론들이 자꾸 헤아리잖아요. 지난번에 몇 명 갔는데 이번에 몇 명 가고 그래서 이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은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나갔을 때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는 모습이 극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지검 경우에는 일면 성공했는데 일면 또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별로 또 성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웅은 노 땡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랄까 토요일 날 꼭 금요일 날 나오라 그랬는데 뭐 토요일 날 나가서 또 그것도 9시 반이 아니고 10시 반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나갔는데 다만 9시 반이 아니라 11시에 나가겠다. 일방적 통보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글쎄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뭐라도 이재명 대표가 참 검찰에 어떻게 보면 그 수사망 뭐 이렇게 촘촘하게 얽힌 데서 빠져나가기 힘든 건 아니냐 생각도 한편 들고 그러면서도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자면 진술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 진술이 그런데 판사 앞에서 자 뭐 기소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소를 상정하고 본다면 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 검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법정에서 현출될까? 이 대목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할 수들이 뭐합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따지자보자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다. 기소되면 다음 80조 되면 어떻게 될지 그 문제가 또 나올 테고 네. 기소된 당 대표가 공직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가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지망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 거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내상이 아무리 뭐 단단하게 방어한다 하더라도 내상은 좀 깊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의도 정치요정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참 양당이 다 네.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이런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양당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 더 좀 나은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이냐라는 걸 아마 굉장히 고민들 하실 거예요.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 의원님이 지금 그 한복판에 다시 들어가신다면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가는 건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항상 이 정치 현실과 이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대치 상황과 이런 국면 자체는 좀 보기 드문 거다.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형식현실을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도를 지나친 대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좀 등을 돌리고 제가 보기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아침에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 뉴스를 안 보고 다른 걸 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상민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매일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예비 경선 기간에 돌입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 그리고 검찰 재소환을 이틀 앞둔 이재명 대표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며칠 내내 답답했던 초미세먼지주의보 해제가 됐는데요. 내일은 다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깨끗한 공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